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 온 지 벌써 이제 4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일일 확진자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아마 접하셨을 텐데, 막상 요즘 금융시장 월가는 코로나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미국 국내 코로나 뉴스가 8면에 실렸거든요. 앞에는 전혀 실리지 않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내일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earnings season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JP 모건, 시티 이러한 그 초대형 금융기관이 발표를 함과 동시에 저희가 그 iShares라고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 블랙록에 대해서 실제 소개가 한국에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우수한 진짜 그 튼튼한 자산운용사고 고성장을 많이 그동안 창업 이후로 했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KBS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한 뉴스인데, 미국 코로나의 일일 확진자가 148명이라고 그랬는데 148만 명. 근데 이건 약간 좀 잘못된 통계가, 주말에 이제 제대로 안 잡힌 게 하루에 다 몰려서 그래서, 미국은 보통 일일 확진자 수를 발표할 때 일주일치 그 평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일주일 정도 보면 거의 한 80만 정도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데, 거의 100만 되는 수준이죠. 어마어마한데 그 월가 금융시장에서는 별로 이 데이터에 신경을 안 쓰고, 오늘 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코로나 뉴스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금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1, 2주 동안은 거의 코로나 뉴스에 시장이 좀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미국의 그 현실을 보면 확진자 수는 하루에 한 80만 명을 육박을 하지만, 아울러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코로나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의 1년 전, 작년 겨울과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사망자 수는 과거 정점의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상세히 설명되는데, 결국 치명률이 이제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그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내는 다행히 코로나 최근에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미국은 전체 인구가 3억 3천 명입니다. 이 중에 19%인 6,4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인구죠. 6,400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전파력이 높은지 실제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단서고, 하지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저도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PCR 테스트를 받는 게 되게 어렵고, 뭐 몇 주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미국인들은 많이 쓰는데, 제가 아마존에서 그 서치를 해보니까 매물이 없어요. 다 팔려서 재고가 없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구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확진자들은 워낙 이번에 그 오미크론의 그 증상이 아주 약한 감기, 마일드한 그런 증상밖에 안 보여서 대부분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주 동안 타이레놀, 그러니까 열을 낮추는 타이레놀이나 이제 그런 거를 먹으면서 뭐 한 1, 2주 지나면 대부분 다 완치가 되거든요. 이제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부스터를 맞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정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live with corona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고,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를 거의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지속해 가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특히 오미크론은
감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마일드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냉탕, 홍탕의 그 정책이 되면서 자영업자, 식당 하는 분들 너무 어려움을 겪고 그 시민들도 대단한 불편함, 그 혼란을 겪는데 미국은 이렇게 그냥 꾸준히 이 오미크론과는 우리가 같이 간다. 그리고 치명률이 접종 완료자한테는 아주 낮다. 이제 그런 것을 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점점점 코로나 데이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제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오미크론이 진정이 되면 코로나는 아마 계절성 독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그 정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코로나 상황 얘기를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올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금융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미 작년에 뭐 3, 40% 업종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TPG라는 사모펀드, 한국에서 그 카카오뱅크의 그 전략적 투자가로 출자를 했었죠. 그래서 TPG라는 사모펀드가 오늘 미국에 상장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1월 14일 날 JP 모건, 시티, 웰스파고 초대형 은행들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같이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가 블랙록. 아마 여러분들 그 ETF 하는 분들은 iShares라는 그 이름이 들어간 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록은 ETF의 그 절대 강자인데 이 회사가 1988년에 설립된 이후로 아주 꾸준히 장기적인 그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여기 운용 자산의 그 증가 속도를 봐도 놀라실 텐데,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고 총 운용 자산이 무려 9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 세계 연금 중에 한 3위 정도 규모 기준으로 된다고 하죠. 근데 국민연금보다 한 13배 정도 큰 규모니까 얼마나 큰지 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전함, 우수성, 성장성을 반영해서 시가총액이 블랙록이 한 160조 원쯤 되고 이 회사는 뭐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ETF, 뭐 대체 투자, 부동산, 뭐 헤지 펀드 거의 모든 그 자산 종류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독보적인 마켓 쉐어를 갖고 있어서 미국 상장 주식의 S&P 500 기준으로 평균 5%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3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88년에 창업하기 몇 년 전에 이 회사를 만든 레리 핑크라는 이분도 역시 유태인입니다. 월가는 유태인들이 워낙 많이 활동을 하죠. 이분이 지금 그 사모펀드의 가장 큰 회사인 그 블랙스톤의 어떤 일부 사업부서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분사를 해서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슈왈츠만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농담으로 내가 블랙스톤에 우리 회사가 지분이 50%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너무 쉽게 양보한 거가 내 평생 가장 큰 실수라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리 핑크는 워낙 그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월가의 그 유수한 증권회사에서 채권 전문가였고 아주 그 대단한 성공을 누렸고 독립해서 처음에는 채권 운용,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어차피 채권에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 회사가 갑자기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가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이제 금융 위기 이후로 약간 그 망가진 전통은행들 증권사가 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을 팔므로써 그것을 다 건졌거든요. 블랙록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레리 핑크가 아주 독사죠, 되게. 그래서 2006년에 그 메릴 린치가 제가 근무했던 데인데 여기 그 자회사로
자산운용사를 큰 걸 갖고 있었습니다.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ment라고 물림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한 5위권 안에 드는 그 당시에 액티브 펀드에 아주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인수해서 액티브 펀드의 아주 초강자가 됐고 그로부터 3년 후인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록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딜인데 영국의 그 바클레이 증권이 여기도 뭐 금융위기 때 거의 뭐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회사가 그 iShares를 만들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운영하는 BGI, Barclay Global Investor라는 그런 사업 부서를 매각해야 됐고 이것을 라리 핑크가 경쟁을 물리치고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ETF 시장을 키우고 성장의 그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레리 핑크는 뭐 전형적인 유태인 금융인답게 판단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 엄청나게 그것을 달성하려고 추진력 그 다음에 지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두 번 다 그 블랙록이 그 금융 채권 같은 것을 정부를 대신해서 그 긴급 자금을 운영을 하고 채권을 사들이고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아주 또 정치권하고도 가까워서 그런 그 회사를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성공이 토대가 돼서 상장 이후로 주가가 연평균 20%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복리로 매년 20% 성장했다는 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주가가 0에서 시작해서 지금 5,000달러 수준이 됐다는 거니까 복리로 33년 동안 20%가 오르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배당 수익률 2%를 더하면 IPO 했을 당시의 주주는 그동안 매년 총 22%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누렸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놓고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블랙록의 사촌 형격인 그 블랙스톤도 사모펀드인데 여기도 상장이 돼 있고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뭐 JP 모건,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모건 스탠리 제가 여기 쭉 나열을 했는데 블랙록의 장점은 과거 5년을 보든 10년을 보든 수익률이 꾸준하다. 연 한 17에서 18% 수익률을 보였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다른 그 은행들 JP 모건이 14배고 모건 스탠리가 13배인데 여기보다 높은데 블랙스톤이 퍼가 21배로 높은 이유는 자산운용사는 일단 그 자산이 팔리면 환매를 당하기 전에는 계속 안정적으로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하지만 그 증권사들은 딜을 못 따면 비즈니스가 아주 망가지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못 받으면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고 그래서 이 부침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증권업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원래 낮고 자산운용사들이 최근에 많이 망가졌지만 블랙록 같이 ETF나 대체 부분을 근간으로 계속 성장하는 데들은 밸류에이션을 당연히 높게 줘도 되고 이러한 부분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ETF 얘기로 돌아가면 뭐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을 액티브 펀드들이 대부분 지금 언더퍼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가나 연금 기금들이 ETF에 돈을 더 몰아주는데 실제 블랙록이 ETF 시장 마켓 시어의 35%, 그 다음에 뱅가드가 29%,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SSGA가 14%, 이 세 회사가 거의 80% 마켓 시어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QQQ 운영하는 인베스터가 아주 뭐 한 5%에 훨씬 이거보다는 좀 작은 ETF에서는 플레이입니다. 인베스터 실제 액티브 펀드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 독보적인 이러한 시장 주도적인 입지는 제 생각에 바뀔 가능성이 없고 여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고정비라는 게 인건비, IT 투자 이런 건데 사이즈가 클수록 이제 이익이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의 매력은 첫 번째 안정적인 경상적인 그 수입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매일 수수료는 들어온다. 환매만 당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ETF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채권에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 회사에서 되게 그 커스트 컨트롤이 되게 빡빡합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ETF, 중국의 베팅을 크게 합니다. 대체 자산, 여기는 사모펀드, 부동산에도 엄청나게 큰 플레이어를 지금 커가고 있고, 해치펀드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라딘이라는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아주 사업 초기부터 계속 자기네도 쓰고 이제 외부 쪽에 파는데 아주 이 부분이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국제금융에 있으면서 블랙록이 저의 고객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담당 임원으로서 여기 카운터파트를 홍콩에서 만나서 이제 분기 리뷰 미팅을 하고 그러면 이 회사는 진짜 빡빡합니다. 그래서 진짜 증권사들한테 받아갈 걸 다 받아가고, 근데 증권사들은 이 회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문의 플로우가 크기 때문에 블랙록을 서비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익은 못 벌지만, 돈은 못 벌지만 블랙록하고 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들도 되게 일하기가 빡빡한 회사고, 가장 좋은 것은 주주입니다. 주주들은 이 회사가 계속 그렇게 경영을 잘하니까. 그래서 경영진 얘기로는 기존 비즈니스에서 연 한 5%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수익 기회를 창출해서, 그 다음에 비용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연 10% 내외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죠. 항상 투자를 얘기할 때는 우리 리스크도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블랙록의 리스크는 첫 번째, 여기도 어차피 금융회사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이 됩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채권 시장에 요동을 쳐서 자금이 많이 이탈이 되면 펀드의 AUM, 운용자산도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시장 변동성에는 당연히 노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 비즈니스의 제일 어려운 점은 계속 수수료의 인하의 압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ETF는 워낙 이미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그런 타격을 좀 덜 받는데,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있고, 그다음에 역시 여기 자산운용도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금융권을 규제할지, 그런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레리 핑크가 아젠다 설정을 되게 잘해요. 이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우리는 ESG의 아주 원조 하우스다 그러는데, 제가 겪어본 블랙록은 뼈 깊이 ESG가 기업 문화에 녹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유태인 돈 버는 거에 아주 철두철미한 회사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홍보를 하는 게 나중에 조금 역풍을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점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키맨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레리 핑크가 창업을 하고 아직까지 핵심 의사결정을 다 하는데, 이분도 이제 거의 70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건강한데 언제 이분이 물러나시면 리더십의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하여간 제가 국내에는 많이 블랙록을, 아이쉐어는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지만 실제 이 종목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 뭐 한번 눈여겨서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